세입자가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겠냐 없겠냐, 공급 물량이 많아도 내 집은 공실률이 생기지 않는다. 다 이제 5호선 들어오기로 확정은 됐습니다. 집은 한 번 지어버리면 다시 헐고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공사비는 거의 뭐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습기가 생기면 습기는 뭐하고 연관이 돼요? 곰팡이하고 연관이 돼요. 상가주택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땅값이 보통 한 1, 2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금리만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원래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그 공정 순서에 의해 가지고 토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게 공정상의 순서가 맞죠. 그런데 요즘에 지금 제가 계속 검단을 다니고 있는데요.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설계를 어떻게 뽑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땅에 지금 검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땅에 대해서 본 도면이 들어가기 전에 가도면을 떴는데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이렇게 수정 도면을 올려줬어요. 물론 평면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평면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왜 바꿨는지, 그 바꾼 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시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대지가 88.7평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설계사무소에다가 기본적으로 도면을 한번 가장 합리적인 도면을 뽑아주라고 해서 무조건 토지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도면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오셨냐. 1층 상가를 약 28평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28평에 주차를 7대로 뽑았습니다. 주차 7대 뽑은 것은 저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주차장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2가구, 3층 2가구, 그 다음에 4층을 주인 세대를 한 가구로 해서 옥탑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좀 하다가 도면을 좀 검토를 쭉 해보니까 1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1안에서 201호하고 202호가 있는데 201호를 투룸으로 뽑고 202호를 3룸으로 뽑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201호는 평수가 실사용면적 기준에서 23평으로 뽑았고 2층 202호는 24평을 뽑았네. 약 한 평 정도 차이가 나게 뽑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호가 3룸이라 그랬죠. 201호는 2룸이고요. 2룸이라는 건 방이 2개. 그 다음에 202호는 3룸은 방이 3개. 화장실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연계되어 있는데 독립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밥을 하는과 동시에 거실과 바로 붙어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다음에 집을 이 세입자들한테 놨을 때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함이 있겠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201호와 202호 두 세대가 동시에 가장 불편한 게 팬트리움, 창고,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오셨을 때 세입자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짐 정리가 될 공간이 천연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 고민스러웠어요. 수납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그 다음에 4층이 주인 세대인데 4층 주인 세대가 보통 보니까 4층 전체 면적이 46평이에요. 46평에다가 옥탑 면적까지 포함을 하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옥탑이 약 한 20평 가까이 나오는데 실내 내부 계단으로, 4층 내부 계단으로 해서 옥탑까지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는 4층이 옥탑까지 동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층이 너무 넓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도면을 수정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이 땅의 특징은 건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도로고 그 다음에 정면도 도로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집을 평면을 잡아갖고 왔을 때 3룸을 도로 쪽에다가 배치를 했고 2룸을 옆집 대지 쪽에다가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3룸 쪽에는 바로 옆에가 근생 상가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메인 세대, 저는 이제 2룸과 3룸 있을 때 3룸을 메인 세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수정을 하면서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이 안으로 다시 제가 이제 설계사무소에다 요청을 했죠. 이런 문제점, 수납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2룸과 3룸 위치를 좀 바꿔보고 이런 안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좀 잡아주라.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 가서 다시 또 건축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안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수정을 한 게 1층의 상가와 주차장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을 주방과 거실 위치를 조금 바꿔봤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쭉 해놓고 또 4층은 그대로 가봤는데 2층, 3층만 조금 투룸과 3룸 위치를 바꿔보면서 3룸에서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조금 바꿔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결론적인 것은 1안이나 2안이나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보완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안으로 갔는데 3안으로 갈 때는 완전히 바꿨죠. 이제 3안으로 가서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투룸과 3룸 위치를 완전히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301호와 302호의 위치를 변경을 해보니까 투룸과 3룸 위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경을 해봤는데 301호의 투룸 배치를 변경해 봤는데 거실이 조금 크다는 느낌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서 결론적인 건 어떻게 바꿨냐. 4안 건너뛰고 5안으로 이제 바로 갔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한 필지에 5가구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구를 포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세입자 이주, 세입자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층 상가와 주차장 위치는 변동이 없고 그리고 2층을 한 세대, 3층을 한 세대, 4층을 두 세대를 만들어 봤어요. 구독자분들은 참 이해하시기가 조금 혼돈이 올 거예요. 대부분이 주인 세대, 4층이 주인이 살기 때문에 4층을 한 세대로 잡고 2층, 3층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반대로 갔어요. 왜 반대로 갔냐. 4층에서 주인 세대를 하나 뽑고 3룸을 뽑고 그 다음에 월세를 넣기 위해서 1.5룸을 한번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4층 주인 세대의 3룸은 옥탑하고 연계해서 쓰다 보니까 40평을 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제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층은 한 세대, 3층도 한 세대, 2층, 3층은 이제 평면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2층, 3층을 동시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2층이 전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평수가 커요. 약 50평이 나와요. 2층 전체로 사용 면적이. 그런데 방 3개를 놓고 베란다를 굉장히 좀 크게 뽑았어요. 왜냐하면 베란다 쪽에 보일러를 놔야 되고 또 창고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세탁기하고 건조대가 같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 크게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쪽을 조금 여유롭게 빼주자. 그래서 베란다를 좀 폭을 1.8m에 길이를 4.6m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인 창고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팬트리움을 별도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혹시 오시거나 가족분들이나 뭐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대부분이 티타임 같은 걸 거실에서 하는데 별도의 중정이라 그래가지고 중정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평면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다. 만족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 방들을 12자에서 13자 이상으로 뽑았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요즘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둘일 경우에는 각 방을 써야 되는데 방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북박이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뽑았냐.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4층 주인 세대에서도 방 3칸에 거실 주방을 뽑았는데 방도 전부 다 11자, 12자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1.5룸이 여유롭게 나왔고 물론 1.5룸은 월세를 넣을 겁니다. 4층에 3룸에는 주인이 살게끔 하고요. 그러나 2, 3층에서 너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한 세대를 포기를 해도 5세대 중에 4세대를 앉혔는데도 굉장히 평면이 잘 나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왜 한 세대를 포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제 해답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파트가 75,000세대입니다. 75,000세대에 우리가 이주자택지하고 그 다음에 구도심이 가운데 검단 신도시 가운데 박혀 있으니까요. 약 10만 세대가 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들어오는 수요층과 공급으로 따졌을 때 수요자보다 공급 물량이 많을 때를 대비를 한번 해봤어요. 꼭 한 필지에 5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게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 세대를 포기를 하고 4세대를 앉혀서 2, 3층 세를 줄 세대를 완벽하게 세입자
세입자들이 만족스러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틀림없이 여기는 제가 이렇게 계획 잡아놓은 구조에서는 수요는 항시 머무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한 층에 방을 5개를 넣냐 6개를 넣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세입자가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겠냐 없겠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에 훗날 수요와 공급 논리로 갔을 때 공급 물량이 많아도 내 집은 공실률이 생기지 않는다. 구독자분들께서 물론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 말을 꼭 참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분명히 확신을 해요. 물론 뭐 이제 5호선은 거의 확정이 됐어요. 5호선은 김포시와 인천시 그 다음에 서울시 국토부에서 전부 다 합의를 해서 다 이제 5호선 들어오기로 확정은 됐습니다. 이제 전철역 위치가 어디로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위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 검단 신도시는 미래가 아주 밝다. 미래도 아주 밝은데 거의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출퇴근 거리 쪽에서의 세입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집 자체가 비싼 땅에 옛날식 빌라 이런 집 구조로만 그렇게 해서 세대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5세대로 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방 하나를 포기를 하고 3룸에 1.5룸 이렇게 가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게 구조를 잡았을 때 내 집에 공실률이 안 생기고 또 내 집에 들어오시는 세입자들이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은 집은 한번 지어버리면은 그 집은 다시 헐고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단 땅이 비싼 땅이잖아요. 비싼 땅에 신도시에 내 집을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놔야 그 집이 오래 가고 또 세입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역시 건물 주인 나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의 첫 단추는 기본 설계가 잘 나와야 된다. 기본 설계가 잘 나온 전제에서 정말 성실하고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튼튼하고 하자가 없게 지을 수 있는 시공업자를 선택을 해서 짓는 게 순서고 그 다음에 공사비와 관련돼서는 공사비는 거의 뭐 적절한 수준이에요. A나 B업자 중에서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겁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할 거고 너무 싼 업자는 그건 덤핑 공사니까 그것은 아예 제껴 놓으세요. 너무 비싸도 바가지라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제끼고 어떠한 합리적인 가격에서 공사비는 책정을 하고 협의를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검단에서는 이미 검단에 집이 지금 4개 정도 짓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은 저는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건축 허가는 넣어놨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그럼 이제 건축을 언제 지으면 가장 좋겠는가?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건물 구조를 가도면 상태에서 계획도면이라 그러죠. 일종 계획도면 단계는 이 정도 설명했으면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는 검단 F3 쪽에서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은 건물주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것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자 서로 타협을 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충분히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을 언제 하면은 가장 좋겠는가 이 시기적인 거에 대한 제 개인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단이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4세대를 짓고 있어요. 4필지에. 근데 저는 이제 건축 허가가 지금 이제 거의 내일 모레 나올 건데 지금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스러워요. 허가가 나오자마자 바로 지어야 될 것이냐. 물론 지금 땅을 파서 지으면은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준공을 낼 수 있는 시기를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해서 첫째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상가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전세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올 때 내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내 집의 값어치에 비해서 좀 더 싸게
상당히 많이 싸게 세를 주거나 아니면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공시를 둬야 되는 그 공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은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11,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목돈을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빨리 놓고 전세가 빨리 들어와야 뭐 보증금을 조금 회수를 시켜가지고 대출 받았거나 뭐 했을 때 이것을 갚을 수 있어서 이자 부담률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공실률이 길어지면은 이자 부담을 계속 내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느 시기에 짓는 게 가장 좋을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조금 소홀해지는 그 시기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 고민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집을 지어요. 지금 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감 공사가 뭐에 걸려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통 한 2달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샤시 공사 들어가야 되고 외장 공사가 들어가야죠. 이것도 한 달 걸려야 되겠죠. 하면 3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서 내부에 일부 물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물공사라는 게 방통 콘크리트 해야죠. 기포 콘크리트 해야죠. 또 타일 공사 해야죠. 이런 것이 전부 물과 연관되어 있는 공사들이에요. 이 공사의 타이밍이 거의 겨울에 맞닿아요. 겨울이 초겨울로 딱 들어와요. 초겨울에는 여름처럼 이렇게 물공사했던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빨리 마르는 그 공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짧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겨울에 집을 준공을 내서 세입자들이 들어왔건 세입자가 안 들어왔던 우리는 겨울에 건물을 지어놓고 수돗물이 동파될까 봐 문을 다 닫고 보일러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습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말려도 겨울에 보일러를 떼게 되면 내부에서 습기가 생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습기가 생기면 습기는 뭐하고 연관이 돼요? 곰팡이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집 지어놓고 겨울에 잘못 관리하면은 습기로 인해 가지고 또는 결로에 의해서 밖의 온도와 내부 온도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에 의해서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준공을 해놓고 아무리 세입자들한테 문을 열어라 그래도 안 열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부터도 문을 닫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을 열지 마라 그래도 열 수 있는 시기에 이사를 할 수 있게끔 공정을 그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가 내년 2월 정도 구정 세고 2월 정도에 딱 땅을 파면은 7월 8월 정도에 딱 준공이 나요. 그럼 한여름에 준공이 나죠. 그때는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계속 이 건물 내부에 있는 이 습기가 다 말라서 빠져나가는 시기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사를 해도 세입자들이나 그 안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께서 문을 열지 마라 그래도 더우니까 문을 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집이 굉장히 겨울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집이 조금은 건강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상가주택에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문제는 준공 시기가 8월로 갈 것이냐 1, 2월로 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했을 때 우리는 준공 시기를 8월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도 건축 허가는 받아놨지만은 허가는 받아놓고 뭐 좀 늦게 파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흙 파는 거는. 그래서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스러운데 구독자분들도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착공, 땅을 파는 시기를 내 집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참조를 해 주시고 그 참조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제 설명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으면은 언제든지 저는 지금 F3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매일 글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단에 이미 분양된 땅의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거를 매일 한 10여 군데 부동산을 이렇게 돌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기쁜 거는 5호선 전철 확정 다 됐죠. 그 다음에 아파트 지금 바닥 치고 분양가 치고 지금 피 형성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땅 일반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의 그 여파로 이주자분들이 갖고 있는 땅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오늘 또 물론 검단에서 땅을 사고자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어느 땅을 샀으면 좋겠냐 해서 어느 땅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땅값이 보통 한 1, 2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만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이미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기 감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땅을 혹시 구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땅을 하나를 입찰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어느 땅이 좋습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금당 강집사 찾아오시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